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아무것도 씻어내지 못했어요. 우리 집 거실에 가득 찬 차가운 적막감과 서로를 향한 원망의 시선들을 말이에요. 첫째 며느리 지연이와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또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고요. 마치 제가 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님, 수진이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야말로 너무하잖아요. 수진이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배신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모든 건 5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큰아들 정호와 작은아들 정수가 각각 결혼을 하면서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착하고 예쁘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줬거든요. 지연이는 정호와 결혼한 첫째 며느리였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죠. 수진이는 정수와 결혼한 둘째 며느리로 밝고 활발하며 표현력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연 언니가 저희를 무시해요. 수진이가 제 곁에 와서 속상했어요. 명절 때마다 자기가 큰 며느리라고 저를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 다음 날엔 지연이가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너무 버릇없어요. 시댁 예의도 모르면서 자꾸 나서려고 해요. 저는 그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조금씩 부딪히는 거겠거니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거든요. 명절이면 전쟁이었어요. 누가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죠. 지연이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나물은 지연이가 하자. 수진이가 잘하니까 저는 수진이가 붙이자. 이런 식으로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쪽은 반드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연이가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수진이가 너무 건방져졌어요. 정수 오빠 승진했다고 우쭐해서는 큰 집을 무시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할까 싶어서요. 진짜 충격은 작년 추석 때였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두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언니, 맨날 저만 설거지하게 하면서 언니는 어머님이랑 수다만 떨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만 시켰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머님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완전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명절에 무슨 싸움이야.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진이가 자꾸 저를 나쁘게 만들어요. 수진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언니만 편애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요. 그날 밤 정호와 정수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아내들이 자꾸 싸우는데 뭔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두 아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수진이가 자꾸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정수도 맞받았어요.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형수님이 너무 까다롭게 구시잖아요. 아들들까지 편을 가르고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큰 며느리 편, 작은아들은 작은 며느리 편. 우리 가족이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가족이 따로 명절을 보내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외로웠어요. 두 며느리 모두 제게 와서 상대방 흉을 보며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지연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녀요. 어머니, 수진이 때문에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둘 다 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이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요.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지난달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였죠. 검사를 받고 나서 약국에 들렀는데 지연이와 수진이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화해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가까이 가려던 순간 들려온 대화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수진아,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어.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언니. 어머님이 완전히 우리 말만 믿고 계셔.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지연이가 물었어요. 집만 해도 4억은 될 것 같고 예금도 상당할 거야. 평생 식당 운영하셨으니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싸우는 척해야 해. 어머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게 하려면. 맞아. 그래야 어머님이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실 거야.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정우 오빠랑 정수 오빠도 우리 계획 알아? 당연하지.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어머님 재산 규모 듣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언니, 어머님이 나중에 알면 어떡해? 뭘 알긴 뭘 알아.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게다가 어머님은 우리를 의심할 줄도 모르시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5년 동안의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거였어요. 두 며느리의 갈등도 아들들의 편가르기도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던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제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40년 넘게 두 아들을 키우면서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속임을 당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바보로 취급하며 이용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지연 언니가 또 저를 괴롭혀요. 수진이가 울며 제게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수진이가 좀 더 힘들 때 도와줄까? 어머니, 수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지연이가 하소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도 많이 힘들구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해줄까? 두 며느리는 제 반응에 대만족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준비를 했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가족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먼저 보호하셔야 해요. 저는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제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고 집문서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배웠어요. 며칠 후 저는 완벽한 기회를 잡았어요. 지연이와 수진이가 또다시 제 앞에서 싸우는 척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정말 너무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언니야말로 저를 괴롭히잖아요. 어머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뭔가 확실한 해결책을 주겠다. 너희 둘이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두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평소와 다른 제 반응의 말이에요. 지연아, 수진아. 너희가 5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았니?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어머님, 저희가 언제.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난달 카페에서 녹음한 대화를 틀었어요. 집만 해도 4억은 될 것 같고. 어머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게 하려면. 어머님은 우리를 의심할 줄도 모르시잖아. 두 며느리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며 연기했구나.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내 재산을 노렸던 거지. 어머님, 오해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오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니? 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정호와 정수가 이 계획에 동참한다고 말하는 대화였어요. 이때 마침 두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정호야, 정수야. 너희도 와서 들어봐. 저는 모든 녹음을 다시 틀어줬어요. 두 아들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건. 설명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새로 만든 유언장이야. 그리고 이건 재산 처분 계획서고. 네 사람이 모두 서류를 보며 경악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설마. 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들이 받을 건 한 푼도 없어. 엄마. 어머님. 5년 동안 나를 속이며 내 재산만 노렸던 너희들에게 줄 건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호와 정수도 애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엄마 제발.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보인 건 욕심이지 잠깐의 실수가 아니야. 5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일을 실수라고? 그럼 정말로 저희를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용서. 저는 비웃었어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는데 용서를? 그날 저는 집을 나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편안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거짓된 가족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가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연락을 시도하지만 모두 차단했어요. 한번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다시 믿을 수는 없거든요. 동네 이웃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는 자유로워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제 것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나이가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영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김영숙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요.